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혹시 샤워실의 바보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샤워실에 한 바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 꼭지를 틀었는데요. 찬물이 확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돌리면 늘 텐데 이걸 더운 물 나오는 쪽으로 확 또 꼭지를 돌린 거예요. 당연히 뜨거워 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또 찬물로 또 뜨거운 물로 확 바꾸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죠. 바보 같은 일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 전 시카고대 교수가 정부의 무능을 꼬집기 위해서 이런 샤워실의 바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은 바로 부양책 확 내밀고 또 경기가 뜨거워지면은 또 신중하지 않게 확 잡아서 냉각시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그렇고요. 또 통화정책을 펴는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증주의적인 그런 처방만 하다 보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정부, 중앙은행, 엘리트들만 몰리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상황이 적지가 않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신중하게 정책을 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금요기획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1인 가구의 요구와 취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없습니다. 희생 노, 자유 오케이 외치는 싱글족들의 사회 오늘 3, 4부에서 유쾌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연결됐네요. 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오르던 증시에서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이 상당폭 크게 빠졌죠. 미국 시장의 상승도 부담이 많이 됐고 특별히 미국 시장에서 IT 주식 게다가 헬스케어라고 하는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한번 얻어맞았죠. 그래서 네. 나스닥 무려 3%씩이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것은 미국 시장 하락이 반영된 주가 하락이냐 아니면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조정해 가는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헷갈리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1.17포인트 0.56% 하락하면서 1997.4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같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하락을 다 만회했습니다. 6포인트나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요. 종가는 0.77, 장중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0.14%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555.87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해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고 기관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흐름들이 조금 주춤하자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인 시장이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조차도 소형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소형 네. 업종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오른 종목 내린 종목 숫자를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11포인트 빠졌는데 거래소는 오른 종목이 342종목, 내린 종목이 447종목으로 약 100종목만이 더 빠졌는데요. 네. 11포인트 빠진 것 치고는 굉장히 종목 숫자로 따지면 오른 종목이 많은데 이 부분은 바로 그 소형주들이 강세였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 네. 방어주라고 불려지는 전기가스, 그러니까 한국전력으로 대표되어지는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강세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제장 그랬고 오늘장도 좀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보다 주요는 환율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 장중에 1032원 달러당
그 32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5년 8개월 내 최고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강세 자체도 강세 자체입니다만 속도가 과거에 볼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속도였습니다. 이번에 하락하기 직전 고점이 1,080원이었는데요. 네. 단숨에, 그야말로 단숨에 1,030원까지 떨어져서 이 그 외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어리둥절한 점은 속도도 속도였습니다만 왜 1,050원에서 아무 일 없이 하락했느냐, 네.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050원대에 대해 즈음해서는 당국의 환율 개입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제 환율 개입했던 시점은 1,035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구두 개입이 있었고, 그러고도 안정이 안 되다가 이주열 새로운 한은 총재의 언급에 따라서 1,040원으로 마감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다시 5원이나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 즉 원화 강세 네. 속도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원화만의 문제냐, 이건데요. 이거는 원화 강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달러 약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흥국 대부분에서 통화가 강세되는, 달러 대비 강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예. 또 특별히 원화가 더 많이 강세를 보여서 과연 이게 어디쯤에서 멈출 것이냐, 이런 점인데, 사실 방송 이것만으로만 방송을 해도 한 20-30분은 방송해도 될 만큼 네. 예. 굉장히 재밌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말을 지금도 길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들은 대외 여건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미 국채 금리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무역 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BDI, 건화물 운임지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상황,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들은 전혀 보이질 않은데, 네. 최근 주가 2,000포인트까지 올린 것은 수급적 세력에 의한 것이고, 그것도 외국인 수급 세력이고, 이 외국인 수급 세력이 달러 약세에 와 연계된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섭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원화 강세에 조금 초점을 둬서 보는 게, 네. 이머징 마켓 쪽에 다시 한번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이 어디겠느냐. 아무래도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들어오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워낙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국가들이 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니까 환율이 네. 강세가 되는 건 맞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5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네.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 같이 강세를 그동안 보여주었는데, 예. 주말 개에 와서는 원화가 한국이, 특별히 더 예. 강세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달러가 최근에 뭐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화량이 과거에 비해서 2008년도 리먼 사태 이전에 비해서 달러와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주택가격 하락 등에 의해서 함몰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늘어난 흐름들이 바로 어떤 시점이냐면, 옐런 총재가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인을 준 이후부터 네. 이 달러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3,000계약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만기일까지 옵션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월 화요일 날도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이런 매도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네. 한국 시장 오른 부분을 다시 좀 반납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 팀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나스닥이 네. 3%가 내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술 버블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붕괴 네, 우려에 네.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은 분명히 커피로 따진다면 카푸치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푸치노를 시켜보면 뮤에 거품이 엄청나게 많죠. 거품이 네, 포인트기도 하죠. 네네, 예. 그렇죠. 거품을 먹으면 살짝 불어내면서 네. 먹는데 지금 미국 상황은 그 거품을 좀 불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페이스북 그렇군요. 같은 거는 네. PR이 정말 산정이 안 되고요. 한국은 조금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네. 저희 출연해 주시는데 종종 불러주십시오. 더 자주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율 얘기 오래 나눴어요. 증시 시황하면서. 그러시군요. 예. 네네. 근데 달러원 환율이 지금 빠르게, 그러니까 1,050원에서 30원까지는 정말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권가에서 1,050원이 네. 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의 한 5년여간 이 1,050원 선은 깨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그렇죠. 이제 4일 만에 예. 1,030, 오늘 마감이 1,035원에 이제 마감된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는 1,031원까지 내려가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이게 뭐 10원이라고 그러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0원에 10원이면 1%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하루에 1% 바뀐 게 200일 동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이 기업들 이익에 크게 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출 기업들, 자동차나 IT, 휴대폰 수출업체들 이런 그 전자업체들의 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환율이 한 10원 움직이면 자동차 업종은 이익률이 0.6% 빠진다고 그러고요. IT 업종은 2.2%의 이익률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 7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네. 있었다고 하는데 올 2분기가 이미 시작됐죠. 2분기에도 이 환율 강세에 따라서 이익이 좀 줄어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는 좋았는데 그 정도면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이면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네. 보는 기업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자동차나 IT 업종은 수출 업종이니까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으로 내파는 그런 물건들의 값이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거꾸로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런 업종들은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 업종인데요. 네. 이 포스코 같이 이렇게 철을 만드는 회사들은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을 모두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수입 물가가 좀 싸지고 또 이런 수입하는 그 과정이 많기 때문에 외화로 부채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철강 업종들 또 비슷하게 정유, 화학 이런 업종들은 네. 이 환율 강세로 꽤 이익 보는 범위도 상당히 크고요. 최근 증시에서도 이런 업종들은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행을 또 해외로 많이 가게 되면은 뭐 여행 업종이나 항공 업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또 네. 이 말씀하신 그 항공 업종도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은 업종입니다. 예. 비행기를 사거나 이럴 때 그걸 다 달러 부채로 비행기 그 금융을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 업종도 이익이 되고요. 개인들도 이 환율을 가지고 좀 재테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한국 원화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위안화인데요. 이 위안화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위안화 예금이 79억 달러 정도로 이제 집계됐다고 하는데 네. 작년 요맘때 1억 8천만 달러 수준밖에 안 됐던 게 1년 만에 4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네.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제 몰리면서 위안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위안화 강세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예금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위안화도 최근에는 많이 절하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네네.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것이 있고 또 경제도 고성장을 계속해 간다면 네. 달러보다는 위안화에 베팅을 하려는
그런 네. 게 많아지기는 하겠네요. 근데 이게 미국이 또 네. 테이퍼링을 뭐 확대한다든가 뭐 예.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러면 이 신흥국으로 나왔던 돈들이 다시 또 선진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반대로 또 환율이 움직이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이런 환율을 이용한 투자는 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자녀 유학 보내신 분들은 좀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조정 소식이 요즘 뭐 연이어 있는 것 같아요. KT도 정말 네. 뭐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번엔 네. 삼성이 금융계열사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예.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삼성증권이 네.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줄인다고 하나요? 3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희망 퇴직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 뭐 몇 명을 줄인다 이렇게 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요. 예. 이제 예상하기로는 약 한 500명 정도가 아마 퇴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이라는 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리를 잘하는 데로 유명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바로 내치지 않고 옆 네. 계열사로 보내던가 뭐 다른 데 자리를 좀 알아봐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삼성증권도 작년에 한 100여 명의 직원을 삼성생명, 삼성카드 뭐 이런 쪽으로 보내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결국은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퇴사를 하고 제2의 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올해는 바로 희망퇴직이라고 하니 좀 심각한 그런 그렇네요.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속 3년 이상이면은 정말 뭐 거의 신입을 갓 벗어난 그런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규모가 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삼성증권 임직원 수가 작년 말로 2,700명 정도였거든요. 네. 이게 2011년 말이 3,300명이었으니까 한 600명이 이미 줄어든 상황인데 예. 여기서 또 500명을 더 줄인다고 하니 이 증권업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삼성 금융 계열사는요? 이 삼성생명은 일단 이제 인력 구조 조정까지는 아니고 임원 수만 좀 줄이고 조직을 네. 좀 개편한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네. 임원 15명을 줄여서 3명의 임원은 이제 다른 계열사로 보내고 12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주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좀 일부는 퇴직을 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그 법인 해외 사업본부라든가 뭐 도쿄 사무소 이런 좀 이익이 잘 나지 않는 해외 네트워크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화재, 삼성카드 이런 회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여기도 멀지 않아서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삼성 하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보다 연말이 되면은 네네. 상당히 많은 분들 뭐 각 계열사별로 많게는 한 10%까지도 많이 구조조정이 돼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4월이라고 하면은 좀 1분기 지난 애매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황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상황도 상당히 안 좋고요. 이게 네. 증권업이 요 3월, 4월 시즌이 이제 이직 시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나가시는 게 다른 데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판단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증권가 소식인데 우리투자증권 주인이 NH농협금융으로 이제 바뀌는 게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하고 자산운용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네. 매각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금융지주가 이사회를 통해서 매각을 승인했고요. 네. 농협금융지주는 오늘 6시에 이사회를 열고 인수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매각 가격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안에는 이제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프랑스 업체하고 소송을 하나 큰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책임을 져라 이런 조건을 달고 네. 이제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국의 승인이 남아있긴 한데 빠르면 5월, 늦어도 한 6월 경에는 이제 농협금융지주로 편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증권사들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매물로 나와 있는 곳들이 좀 있지 않나요?
상당수가 맞습니다. 이게 네. 증권업계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려울 때는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요. 동양그룹이 해체되면서 동양증권이 지금 매각 작업을 이미 그렇죠. 진행을 했고요. 예. 이 대만에 있는 위안다증권이라는 곳으로 이제 매각이 될 예정인데 네. 이것도 이제 금융당국의 승인이 남아 있고요. 현대그룹은 이제 현대상선 같은 그 주력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대증권을 지금 매각을 하고 네. 있는데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IM투자증권이라고 옛 솔로몬 투자증권도 네. 이제 모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고요. 이트레이드증권 뭐 이런 데도 매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업황이 안 좋다 보니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해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두 인기 코너죠. 맛있는 경제와 경제영화관이 진행이 됩니다. 맛경제에서는 장사 잘하는 법 시리즈 제5탄이고요. 경제영화관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노아에서 경제 얘기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뭐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사품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일 1인 가구 400만 시대 싱글족이 경제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 솔로 이코노미란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주요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소형 가전제품과 1, 2인용 포장식품을 기업들이 내놓게 할 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시대의 나홀로족. 그러나 과연 화려한 모습이 전부일까요? 오늘 금요기획 사회학자가 본 1인 가구의 겉과 속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금요기획 광고가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3, 4부 털어서 금요기획 진행을 하는데 솔로 이코노미,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1인 가구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맛있는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해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이 도마질 하는 소리가
돈 세는 소리로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장사 잘하는 법에 대해서 요즘 알아보고 있죠.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판인가요? 한국형. 한국형 장사의 신. 네, 그렇습니다. 예, 신께서 나오셨군요. 아니, 그동안 이제 만났던 예. 분들의 노하우를 네. 사실은 좀 널리 좀 알리고 싶었어요. 공유하고 네. 싶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예. 그러니까 장사의 신은 따로 있고 그렇죠. 신을 전도한 거군요. 네네네. 전도사. 그럼요. 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련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인기 많은 가게에 가면은 네. 항상 뭔가 그만의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 메뉴 덕분에 유명해진 거죠. 그렇죠. 인기가 있게 된 거고요. 예, 뭐 말하자면은 뭐 너무 유명해진 대전에 있는 뭐 빵집의 뭐 빵 튀김 소보로라든지, 예, 라든지. 뭐 판타롱빵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렇죠. 사실은 파인다이닝 같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는 네.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서 그 집을 대표하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회지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이나 뭐 그렇죠. 건물이 있는 것처럼 예. 그 레스토랑 하면 뭐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실 타이틀이 그 메뉴가 집중화되고 네.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 집이 인기를 네. 얻게 되는 그렇죠.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메뉴라는 게 사실 식재료는 제가 이렇게 장을 보면 그래요. 네네. 식재료는 너무 뻔해요. 뻔하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도 네. 그렇고 다들 이제 뻔하게 요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르게 네.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봤자 제자리다. 뭐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뭘 사볼까 하다가 항상 뭐 같은 거 고르게 되고 네네네. 그런 것 같은데 메뉴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제가 누차 강조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음식을 하고 혹은 장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아이디어를 어딘가에서 취득을 해요. 네. 지방에 갔다가 혹은 뭐 해외에 갔다가 이거 완전 갖고 가면 대박이야. 대부분 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고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시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꼭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 시식을 하죠. 먹여보죠. 예. 평가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 평가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내 음식은 맛있다라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맛이 나왔네. 원조집에 막 이런. 거의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옆에서 아내들이 혹은 남편들이 그럴 때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네. 어머 여보 예술이야. 거의 맛이 똑같아 뭐 이러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네. 미묘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원조집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쭈꾸미집이 됐던 삼겹살이 됐던 볶음집이 됐던 그 집만이 갖고 있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완벽하게 넘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우 요거 됐어. 그리고 표준화도 안 돼 있잖아요. 표준화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대박이야. 예. 그리고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참 희한하죠.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잘 되는 집만 보이고요. 그럼 내 음식을 맛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예. 절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게 얻어놓고 이제 뭐 내려고 그러는데 음식 맛보고 야 이거 갖고는 장사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큰일 저는 나죠. 조금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네. 몰라도 항상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네. 될 것 같아서 생각하는 어우, 분들이 장사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고 네. 아까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맛있는 집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잘 되는 집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게 장사라는 건 결과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결국은 이 예. 집이 뭐 건강한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조미료 막 치는 것 같은데 그런 집들 보면 막 한 30분씩 줄 서 네. 있고 막 이런 집 맞아요. 많잖아요. 정말 예. 많죠.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예.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불량식품 파는 집들 앞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재료가 좋다고 해서 맛으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재료를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원가가 높아지는 거고.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찾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네네.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예능 프로듀서가 제게 예전에 해줬던 얘기인데 아주 약간만 비틀어 보라 그래요. 프로그램 아이템이 만들 때요. 됐던 뭐가 예. 됐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약간만 비틀어 본다는 거는
TV에서도 사실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난 가수다 하다가 불의 명곡 생기고 뭐 이렇게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세상 뭐, 새로운 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메뉴를 약간 비틀었는데 정말 한 100원어치밖에 비틀지 않았는데 대박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냐면 예. 2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곤드레밥 열풍이에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생기고요. 네. 기존에 곤드레밥을 하지 않던 한식집에서조차도 특별 메뉴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 붙여놓고 네. 뭐 곤드레밥 뭐 이런 걸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곤드레 자체가 사실은 재배가 좀 많이 됐고요. 네. 시장으로 많이 풀려 나왔죠. 그러니까 소비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사실 없었고 프랜차이즈 2팀 정도가 붙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본격적으로 게. 이제 곤드레밥을 예. 시작을 하는데 네. 평창에 가면은 김연아 선수 단골집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 알아두고 싶네요. 사진을 예. 세상에 현관 입구에 진짜 전신 사진만한 걸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에. 네. 근데 예. 그 집은 곤드레밥을 하긴 합니다만 요만큼을 비틀어 놓은 게 그 옆 메뉴가 1,000원이 더 비싼데 네. 엄나무 순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엄나무 순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순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봄철에 나오면은 네. 살짝 데쳐갖고 초고추장 푹 찍어 먹는 건데 이걸 썰어가지고 양념 조물조물 묻혀놨다가 숙성되면은 네. 그걸 밥밭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드레밥이랑 조금 다른 거군요. 그렇죠. 예.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아마 이 집 탕수육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탕수육이요? 채소 탕수육. 오. 채소 탕수육이라고 그러면 보통 파인애플 대신 채소를 넣나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아니 그냥 야채를 튀겨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되면 많이 틀은 거예요. 그러면 야채 기존에 있는 튀기면 되니까. 돼지고기를 잘라서 네. 전분을 입히고 뭐 그걸 튀겨내고 예. 하는 건데 고기를 채소로 바꾼 건 사실은 약간 비튼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바꾼 바꾼 거죠. 거네요. 근데 예. 대신 베지테리언 레스토랑 같은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데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세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일반 탕수육이에요. 옛날 탕수육. 네. 뭐 이렇게 막 촌스럽게 막 예. 통조림, 뭐 파인애플 이런 거 넣지 않는 그냥 슴슴한 상태에 바삭거리는. 제일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튀겨낸 고기를 접시 위에 그득 올리고요. 네. 그 위에 생배추랑 오. 부추를 썰어서요. 네. 정말 산더미처럼 올려주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약간 새콤한 정도의 그 소스 있죠. 뜨거운 네. 소스. 빨쭉한 그 소스를 위에다 쫙 껴줘주는 거예요. 맛이 있나요? 아주 맛있습니다. 한 번 드셔보신 예. 분들은 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가게 앞에 가보면 손님이 줄 서 있진 않아요. 번호표만 받고 어디론가 놀러 가요. 네. 그럼 전화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까지 합니다만 굉장히 작은 집이고요. 그냥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정말 친목도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다는 거죠. 뭐냐? 그렇군요. 요만큼 비틀어 본 거예요. 아주 조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뭐 탕수육은 탕수육이잖아요. 탕수육은 사실. 탕수육이죠. 네. 예,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마케팅 용어 이런 데 보니까 뭐 썸띵 스페셜하고 뉴한 게 뭐 네.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익숙치 않은 생소한 메뉴들 같은 경우는 외면당하기 아주 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약간 비틀고 섞을 경우에 플러스 알파를 할 경우에 플러스 알파한 맛이 연상은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그득히 올려주는 네. 채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메뉴를 낼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치 파스타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파스타인데 소스를 김치 볶고 이렇게 해서 같이 넣겠구나 정도는 유추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뭐 진득하게 버터라든지 혹은 뭐 계란 노른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맛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주인장의 몫인 거고 그렇군요. 비틀어 볼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어야 돼요. 네. 맛이 연상이 되는 것까지가 까지. 네.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그럼요. 예, 그렇게 연상이 가능할 정도로 살짝 비틀어보는. 그래서 예.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장사신들은 대부분 반족장 앞서요. 한 발 앞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왜 보통 예. 그러죠. 아유 한 발만 나갔어요. 예. 두 발을 먼저 나갔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 아니요. 발만. 반족장. 내 발 사이즈에 예. 반만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오늘 반족장만 앞서가라 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장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효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사실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시간이고요.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네, 영화 노아입니다. 그렇군요. 네, 노아의 방주. 이러면 아마 그 기독교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네. 이 이야기를 모태로 삼은 영화입니다. 사실 그 성경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경전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보면 또 대서사십니다. 네. 모두 66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과 시대 그리고 사건 보면 하도 방대해서 네. 인류가 쓴 어떤 책도 사실 비교 대상을 비교하기가 힘든 그런 컨텐츠의 보물이다 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최근에 헐리우드가 이 성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헐리우드가 주목한다면 이 영화 말고도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계속 제작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예. 굉장히 스펙터클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홍수가 쏟아지는 씬이 네.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리고 또 감독도 그렇고 이분 참 개성 넘치죠. 네. 러셀 크로 이분이 또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노아 역을 맡은 배우가 바로 이제 러셀 크로고요. 네. 또 노아의 며느리로 나오는 일라 역. 또 네. 엠마 왓슨입니다. 며느리예요? 네. 아무래도 러브라인은 아니군요. 러브라인 아닙니다. 네. 예. 관심을 좀 많이 끌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성경을 상당히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인간을 구한 그런 이제 인물로 네.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조주가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제 인간들을 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노아가 만든 거대한 배, 방주에는 이제 모든 생명의 암수 한 쌍, 그리고 노아 가족만 탑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짧게 지금 사건만을 기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상력을 동원할 틈도 많은데, 이 영화 노아는 직접 보시면 좀 판타지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비판도 많이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어딘 개봉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외국에서 나왔던 것 네, 같기도 성경을 하고요. 많이 왜곡한다 이런 불만이었죠. 줄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각색이 됐나요? 네, 이게 데런 아로노프스키 아주 또 그 개성 넘치는 감독인데요. 네, 그렇죠. 이 감독이 손댄 노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삼남인 그 셋의 후손인 이제 노아가 인간들을 피해서 자연 속에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창조주가 대홍수를 일으켜서 타락한 인간들을 멸할 거다라는 네.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어린 계집인 이제 일라를 그래서 키우는데요. 이에는 또 자궁을 다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네. 노아와 그리고 이제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방주에 남긴 하지만 결국 이제 누구도 이제 다음 이제 인간계를 잊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아 생각은 이제 우리들의 역할은 암컷 두상식 동물들하고 식물들만 살리고 우리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카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이 방주에 몰래 숨어 타고요. 또 일라는 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또 기적을 받습니다. 예. 과연 이제 이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켜라라는 것이 창조주의 뜻인가, 아니면 살리라는 것이 창조주의 뜻인가. 네. 이제 노아가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경제는 무슨 재난 경제 이런 건가요? 네, 유사하죠. 네. 이 노아의 대홍수 특징이 보면 타락한 인간을 멸하겠다. 이게 사실 보면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떨어지는 천벌. 이게 사실 우리 금융이나 경제도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버블입니다. 네. 일순간에 탐욕이 커졌다가 빵 한번 터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노아의 대홍수와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얘기할 때 보통 금융 쓰나미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슷한 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법을 뭐 경제학자들 많이들 연구는 했잖아요. 네. 위기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그 킨들버그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저서를 보면 10대 금융 거품이다 이렇게 뽑은 게 있습니다. 최초의 거품을 1936년에 있었던 네덜란드의 그 튤립버블을 네. 뽑고 있는데요. 튤립 가격이 갑자기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랬죠. 예, 사람들이 예. 몰려가지고 돈이 된다 샀다가 네. 어느 날 빵 터져버려서 곤란을 겪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약 한 90년쯤 지난 1720년에는 영국 남해사 버블이 있었고요. 예. 또 프랑스 미시시피해사 버블도 있었습니다. 현대로 들어와서 가장 큰 버블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있고요. 또 1970년대 가면 멕시코와 같은 이런 이제 일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네. 또 신형 버블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이 기억하는 1985년부터 89년 사이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버블. 네. 이것도 아주 컸었고요. 또 이 즈음에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이 북유럽도 부동산과 주식 버블을 겪습니다. 그랬군요.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1992년부터 97년 사이에는 우리도 겪었는데요. 아시아 부동산 시장과 주식 버블을 네. 또 꼽고 있고 또 멕시코가 1990년부터 93년 사이에 외국인 투자 버블을 겪습니다. 네. 미국도 버블을 겪죠. 2000년대 미국 나스닥 네. 주식 그 버블이 있었습니다. 킨들버그가 2003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역시 버블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버블이라는 게 사실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이제 화랑을 보이다 보면은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외국이 또 버블을 겪을 때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블로 고생한 적이 좀 있잖아요. 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2005년, 6년 부동산 버블 그리고 또 2007년에 보면 사실 네. 주식도 좀 버블이었죠. 예. 2000을 돌파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버블이 바로 2000년 또 벤처 버블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정말 뭐 스타 벤처인들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다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감옥에도 얘기 많이 나왔죠. 가셨고요. 예. 그렇죠. 네, 잘된 분들은 또 있기도 하지만, 예, 저도 그 버블 때 그쪽을 많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분들 얼굴이 많이 떠오르네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버블은 왜 생기는 거고, 뭐, 어떻게 방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은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상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는 네. 얘기가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좀 잘 제어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버블의 징조는 지나친 탐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킨들버그가 해석한 걸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통화나 신용이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네. 뭔가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낙관이 슬슬 네. 이제 생기죠. 근데 이게 좀 과도해지다 보면 투기적인 광기가 이제 생깁니다. 네. 마구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빵 터져버리면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품 붕괴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조금 뭔가 될 듯하면 난 이제 투자만 하면 계속 성공할 것 같아. 이러다가 계속 집어넣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빵 터지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던 인간이 탐욕스러워지다가 어느 날 천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네. 닮지 않았나 이렇게 좀 빗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뭐, 우리가 감내할 만한 정도의 버블은 좀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감내한다는 법이 이게 참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지난번 금융위기인데 그렇죠. 그때 누구도 이런 금융위기 올지 몰랐었고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리스크를 폭탄 돌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또 지나고 나니까 버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건 천벌이라는 단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을 그래도 안 차린다라는 게 지금 주제인가요, 그럼? 그렇죠. 이게 사실 예. 똑같은데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대홍수를 겪은 이후에도 인간들이 또 정신을 안 차립니다. 네. 나중에 하늘과 대적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탑을 쌓다가 또 천벌을 받는데 그게 이제 단일 언어를 이제 잃어버리는 바벨탑? 원인이 되죠. 예. 맞습니다. 바벨탑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언어를 뒀다라는 게 인간들이 합칠 수 없도록 이제 네. 칸막이를 둔 건데 사실 우리 금융도 보면 은행이나 증권, 보험 다 칸막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뭉쳐놓으면 예.
문제가 커지니까 네. 물론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커지니까 갈라놓은 건데 이게 사실 또 장사가 잘 되고 이게 화랑일 때는 또 뭉치자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예. 또 빵 터져버리는데 예. 최근에도 보면 이런 금융 규제 완화하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우리가 정신을 덜 차린 거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닮았습니다. 예, 규제까지 숙제를 좀 던져두고 가시게 됐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청취자 여러분 댁은 몇 인 가족인가요? 1인 가족도 꽤 있으시죠? 예전엔 뭐 혼자가 무슨 가족이야 불완전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1인 가족이 우리 사회하고 상당히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족 또 그로 인해서 변하고 있는 사회와 경제의 모습을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니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